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오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2학년 분도 많이 오시고 이제 이미 CNN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수준들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CNN의 기본적인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좀 너무 얕아지지 않도록 또 질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질문에 한해서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막 제가 아는 이제 하나에서 풀어드렸었는데, 동영상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답변 드렸던 내용들 몇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 앞에까지는 쉬웠는데 갑자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혀 있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뒤에 실습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GitHub에 그 패스트 캠퍼스의 최건호 선생님이 자료를 공개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PPT 중에서 이제 이분도 가져오신 슬라이드들, 원작자가 아닌 슬라이드, 출처가 외부에 있는 슬라이드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에 실었고요. 시작은 CNN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 모듈, 원리? 기본적인 이제 CNN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엠리스트라는 기본적인 튜토리얼 데이터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CNN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이랑 그다음 사이퍼 10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미 학습된 그 모델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한번 인식시켜 보면서 각 캠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먼저 CNN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CNN은 보통 이미지 처리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미지 처리 외에도 요즘은 경계를 많이 넘나드는 편입니다. 번역이나 뭐 음성 합성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튜토리얼이니까 이제 이미지 처리 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컴퓨터 비전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을 컴퓨터가 처리를 할 때 이걸 다 숫자로 추상화해서 바꿔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에 대해서 어, 이제 이렇게 숫자로, 실제로는 이제 세 채널 RGB 해서 이제 채널이 세 개가 있고 각각 값들을 이제 근사해서 디스크리트하게 근사해서 보통은 0에서 255로 근사를 해서 그렇게 어, 주고요. X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X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X를 조금 각도를 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이 잘 인식을 하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그림이에요. 왜냐면 이 픽셀들이 조금 회전한 게 완전 픽셀 자체가 다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같다고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같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어,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후벨과 위셀 선생님이 이제 전에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심플셀과 컴플렉스셀에 대한 연구 내용이에요. 심플셀은 이제 우리 뇌의 이제 비주얼 콜텍스 시각 세포들에서는 심플셀과 컴플렉스셀 그리고 하이퍼 컴플렉스셀이라는 그런 이제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플셀은 말 그대로 단순한 특징들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우 레벨만 부분적으로 그거를 특징들을 잡아내요. 그래서 곡소적인 자극만 받는 그런 뉴럴들이 심플 셀이고요. 컴플렉스 셀이 이제 단순한 모양의 그런 심플 셀에서 올라온 자극들을 이제 종합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 셀을 CNN,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컴플렉스 셀을 풀링 연산으로 이제 음, 네, 심플 셀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컴플렉스 셀의 영감을 받아서 풀링 연산을, 네.
네, 그래서 심플셀의 영감을 받아서 그 컨볼루션 연산을, 그리고 컴플렉스 셀의 영향을 받아서 풀링 레이어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르쿵이라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CNN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CNN은 구조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저기 렐로라고 돼 있는 이거, 그리고 그 풀링, 이 세 가지 조합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셨던 그 fully connected layer를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제 분류, 클래스를 분류하는 분류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제 함수 f가 g에 대해서 얼마나 겹치느냐,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필터가 얼마나 겹치느냐에 대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연산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제 이 인풋 이미지에다 이 필터를 같이 컨볼루션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연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를 각각 이렇게 인풋에 스트라이드만큼씩 움직여가면서 됩니다. 그래서 필터에 됐을 때 겹쳐서 각각 이제 그 필터의 값과 인풋 값을 이렇게 곱해줘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 값 하나를 아웃풋에 이렇게 스트라이드만큼,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요. 지금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면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필터가 다 돌면 이렇게 오른쪽 아웃풋 같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이 필터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에서는 3 곱하기 3, 커널 사이즈가 3이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이미지의 이제 가로 세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웃풋 사이즈의 이제 O는 아래의 식처럼, 플로어는 내림이고요. 아래의 식과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 필터들이 무슨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필터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 언제 값이 가장 크게 나올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필터와 인풋 이미지가 연산되는 그 아웃풋 값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이 필터랑 그 인풋 값이 가장 유사할 때, 가장 일치할 때 큰 값을 냅니다. 여기 아웃풋이 이제 1.0일 때를 보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필터랑 완전 같은 모양일 때 1.0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겠죠. 직접 계산해 보시면 반대로 이렇게 이 필터가 가진 특징과 반대로 되는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값들이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연산을 했을 때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이 필터가 잡아내는 특징과 가장 유사한 부분을 지나갈 때 가장 큰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필터마다 잡아내는 특징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이제 필터의 개수만큼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학습시키면 이제 그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 특징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은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렐루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렐루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그 음수일 때는 전부 0으로, 그리고 양수일 때는 이제 그대로 두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취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웃풋 값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값에 대해서 렐루 연산을 해준다 하면은 음수 값은 전부 0으로 맞추고 이제 양수 값은 그대로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또 약간 여기서 변형된 게 리키 렐루.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이제 아예 0으로 다 죽이지는 않고 조금 기울기를 남겨서 살려줍니다. 요 기울기만큼을 살려두는데 그 기울기가 좀 되게 작게끔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리퀴렐루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랜더마이즈드 리퀴렐루라고 이제
그 음수일 때 기울기 값을 랜더마이즈 하는 그런 이제 렐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렐루의 장점들을 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1이다. 어제 이제 얘기했듯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들이 없죠. 여기 음수 구간을 빼고는 이제 양수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는 다 이제 그레디언트가 1로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그 음수인 부분에서 이제 노드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뉴런을 한 절반 정도를 끄잖아요. 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음수회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여기 내려오다가 0이 되니까 이제 죽어버리죠. 안 내려가요. 네, 미분이 안 되진 않아. 미분은 돼요. 왜냐면 얘는 파라미터가 아니고 그냥 펑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미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전달이 안 됩니다, 값이. 그러니까 이 음수였던 값들을 올라올 때 영향을 위에 있는 함수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반 정도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라벨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파라미터들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전체적으로 고양이에 맞게 딱 움직이죠.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강아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학습을 할 때 또다시 이제 이 데이터가 강아지를 잘 인식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노드들이 학습이 다 되면서 그 고양이를 잘 인식하도록 된 그 파라미터들이 조금씩 다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는 또 학습이 조금씩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학습이 되면서 둘 다 잘하게끔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 균형을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노드를 반을 꺼버리면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절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고양이 사진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컨볼루션 연산에서 강한 자극들, 그러니까 값이 큰 값들, 그러니까 양수인 그 값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학습이 되는 게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재난적인 어떤 그런 잊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절반 정도를 꺼버리죠. 이제 이게 어제 배우셨던 드랍아웃이랑 또 굉장히 비슷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결과적으로 반을 꺼버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학습을 스파르스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파르스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아서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 노드들이 조금씩 관여를 해서 어떤 고양이 사진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 노드들이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 노드들이 굉장히 수가 적다는 말이죠. 적은 노드들이 압축해서 배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렐루가 굉장히 동작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노드 절반 0 이하일 때 이 모든 노드를 이제 죽이는 꺼버리는 이 부분이 오히려 되게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렐루를 썼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해결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밑에서 인풋에서 올라오는 값들이 거의 대부분 음수에 포진해 있으면 학습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양수에 몇 개 값들이 별로 없다면. 그래서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면 여기 올라오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좀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문제들이 해결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뒤로 가서 이야기할 텐데, 맥스 풀링도 이제 동일한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스파르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어떤 네트워크에 제약을 가해서 학습에 어떤 제약을 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데이터들을 다 학습해내야 한다. 라는 조건들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 렐루가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아니지만 좀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이제 이 음수일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제약 조건을 가지고도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어,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좀 제한된 그런 캐퍼시티로 이 학습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로스가 0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트레이닝 에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항상 이 딥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오버피팅을 항상 시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 엄밀한 의미에서 오버피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에러에 대해서는 0 가까이 항상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어떤 이런 제약들을 걸어줬을 때 오히려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너무 과하게 학습이 돼 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외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징들을 잘 추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식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딱 보고 그냥 다 전부 암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이제 그, 그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액티베이션 펑션은 non-linear 펑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펑션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아핀 트랜스폼, 그러니까 어떤 그 WX, 그러니까 웨이트를 곱한 인풋 값에 웨이트를 곱한 값을 이제 계속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논리니어 펑션 없이 이제 계속 리니어 펑션만 계속해서 중첩해서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하면 결국은 리니어 펑션의 연속은 이제 결국 리니어 펑션이거든요. 리니어 펑션의 합성 함수는 리니어 펑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핀 트랜스폼 공부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모든 액티베이션 펑션은 논리니얼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렐로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런 논리니얼리티를 잘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의 결과들을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 연산을 했을 때 필터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잡아내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한 모양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들 살펴보시고, 또 이제 패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아까 그 아웃풋 사이즈의 공식처럼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지를 않고요. 보통은 다 패딩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패딩은 보통 0을 다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인풋의 그 근처의 값들에 이제 평균 값을 넣어주거나 하는 어떤 몇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패딩을 넣어주는데요. 요렇게 그 인풋 이미지 끝에다가 그런 값들을 추가를 해서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와 같아지도록 보통 패딩을 많이 넣습니다. 3 곱하기 3짜리 필터에서는 패딩을 1을 넣으면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고요. 5 곱하기 5짜리 필터에서는 2. 그런 식으로 패딩을 보통은 넣어줍니다. 연구할 때. 사실 이 패딩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이 사이즈 맞춰주는 게 중요해. 그 연구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서요. 특히 나중에 레지듀얼 렛 같은 거를
뒤에 배우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동일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적용을 하면 아래 식과 같이 아웃풋 사이즈가 됩니다.